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30번은 이제 별로 신경 쓰지 마시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32번은 좀 어려운 게 정답 지문이 됐는데, 틀린 걸 찾지 않습니까? 1번에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 이게 틀렸어요. 이게 어려워요. 뭔 소린지 어렵죠? 맞는 말 같죠? 이게요, 일단 제가 이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할 때 이 정책은 장기적으로 시행할수록 부작용이 커진다고 안 하던가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럼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가 아니고, 일단 결과가 틀렸어요. 결과가 효과가 발휘되지 못한다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소기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부분도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공급량이 줄어요. 규제를 하면 준다고요. 늘어나지 않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가 아니라 줄기는 주는데 단기에는 많이 줄지 않아요. 단기에는 조금밖에 줄지 않는다고요.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크게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한다가 돼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어렵다고요. 그래서 제가 할 때마다, 수업할 때마다 단기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왜 단기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기 이렇게 많이 가버리면 이렇게 부작용이 커진단 말이에요.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게 조금밖에 안 준다 그랬잖아요. 조금밖에 안 줄기 때문에 음성적 지불이 발생해도 얼마 발생 안 한다고 늘 그랬잖아요. 단기적으로는 물량이 많이 안 준다고. 이게 이렇게까지 튀어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많이 줄지 않고 조금만 줄면 튀어 올라가도 조금밖에 안 튀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음성적 지불을 받는 사람들도 조금밖에 더 안 받고, 근데 강력하게 규제하면은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요거 받고 일부만 요도 얹어 받는다 하면은 그런 임대료 규제의 효과는 어느 정도는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많이 줄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2번에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다. 전환한다 그랬죠. 제가 아는 사람도 일반 주거지역인가 거기에 있는 주택을 용도를 다른 걸로 바꿔서 뭐 호프집인가 뭐 커피숍인가 이렇게 해서 지금 용도를 바꿔버린다고요. 그다음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유형에는 건설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장기 전세주택이 있습니다. 건설 임대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매입 임대주택도 있어요.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다가구 주택 같은 거. 왜 그런가 하면, 자 보세요. 임대 아파트 들어보셨죠? 국민 임대주택 뭐 이런 거. 임대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부지가 문제예요. 부지가 있어야 아파트 짓잖아요. 아파트는.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부분 개발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요. 저렴한 임대주택 이 부지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외곽에 다 임대 아파트를 지었어요. 대부분 임대 아파트는. 자, 그러면 저소득층이 외곽에만 있나요? 서울시는 없어요? 서울시내도 있죠. 이 사람들은 어딘가 이제 다가구 주택 이런 데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예 LH공사에서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해버리는 거죠.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거기에 이제 세를 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경우에 따라 이렇게도 해요.
이제 임차인이 자기가 살고 싶은 집에 이렇게 들어갈 때, 그 집주인한테 이거 LH공사하고 뭐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LH공사가 세를 얻어 가지고 LH공사가 전대를 해요. 임차인한테. 그러니까 집주인하고는 시세 가격으로 LH공사가 세를 얻어 가지고 그 임차인한테는 더 싼 가격에 세를 넣는 거죠. 전대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집주인하고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런 거를 이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5번은 주거 바우처 제도죠. 이거는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으로 주는 거죠. 자, 이 쿠폰 주는 거고요. 이거 말씀드린 적 있죠. 자, 이제 넘어가셔서 그다음에 33번. 자, 33번도 마찬가지예요. 33번도 아까 뭐 촉진된다, 저하된다 이런 얘기니까 이건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34번은 참고로 보세요.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는 거고요. 자, 이제 35번을 보겠습니다. 자, 35번은 임대료 보조 정책이죠. 자, 지금 보면은 임대료 보조라는 말이 군데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군데군데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정답 지문으로 나오진 않고 그렇게 지문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문제 자체가 임대료 보조 정책이죠. 자, 1번에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맞죠?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맞죠? 임대료 보조하면 달동네 생각하라 그랬죠? 달동네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킨다. 맞나요? 맞아요?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킨다고 하지 않았나요? 까먹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죠. 언제 받는가 싶죠. 석장 넘기시면 197쪽을 보십시오. 197쪽에 40번에 4번 지문 보세요. 많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했는 것 같지도 않아. 아무 생각 없이 읽어서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자, 그 4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 임대료 보조 정책을 시행할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할 수 있죠. 그는 어디서도 나왔다고요? 28번, 3번 지문에도 있었다고요. 앞에 분명히 2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5번에 와서 또 이제 딴 말씀들을 하시죠. 35번에 4번, 28번에 3번, 40번에 4번 다 같은 내용을 다룬다고요. 그죠? 28번에 3번, 35번에 4번, 40번에 4번인가요? 다 같은 내용이요. 그 중에 35번에 4번은 틀린 지문으로 나왔고 나머지는 옳은 지문으로 나왔고, 그죠?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를 보시더라도요, 그 지문 하나하나를 이렇게 어디서 봤는 것 같은데 하면 이렇게 찾아서 나왔던 지문이 또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정답 지문으로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정답이 아닌 지문으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됐고요. 5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죠. 5번은 정부의 시장 개입 정책 중 하나인데 직접 개입이라는 얘기예요, 간접 개입이라는 얘기예요. 보조는 간접이죠, 간접. 그러면 33번에 4번 지문 보세요. 이게 직접인가 간접인가? 33번에 4번. 33번에 4번. 네. 33번에 4번. 간접의 간접. 생산자한테 보조해 준다고요. 공적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요. 공공임대주택이란 말이 붙어도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생산자 보조 방식이잖아요. 보조 방식.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 이 말이에요. 공적 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이란 말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 말 없이 앞에 생산자 보조 없이 하면은 직접 개입이지만 생산자 보조하면은 간접 개입이다 이 말이에요. 자, 결국은 이 직접 간접이라는 것도 결국 정답 지문 6개 외에도 군데 나오죠. 계속 군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등장한 횟수로만 보면 이게 훨씬 더 많이 등장했는데 정답 지문만 놓고 보면 6문제라는 거죠. 6문제, 10문제. 그러니까 지금 임대료 보조라든가 이런 군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그렇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자, 됐고요. 그다음에 36번부터 39번까지는 여과 과정이나 주거 분리 개념이에요. 그 중에서 36번과 39번을 풀어드리고요. 37번과 38번은 여러분이 보십시오. 자, 36번을 보시면 주거 분리와 주택의 여과 과정 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주거 분리란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이다. 이건 뭐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주거 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의 외부 효과 편익은 추구하려 하고 부의 외부 효과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맞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다면 상향 여과가 발생할 수 있다.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커요. 그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이거는 상향 여과입니다. 상향 여과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보수 비용은 좀 이게 대학 교재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학 교재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 하면은 재개발 재건축비로 봐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비. 그 비용보다 재건축 비용보다 이 말이야. 재개발 또는 재건축 비용보다 가치 상승이 높으면 재개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은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여가부터 거래되며 맞죠?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좀 집값이 떨어지겠죠? 할인되어 거래될 것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되어 상향여가 과정이 계속되면 하향여가 과정이 된다고 봐야 되죠. 이거 틀렸죠? 5번이 틀렸어요. 대체로 이렇게 상향여가 또는 하향여가 이 뜻을 대체로 많이 물었습니다. 37번이나 38번도 마찬가지요. 주로 하향여가 또는 상향여가의 그 개념을 물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39번을 보겠습니다.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주거지 분리된 현상 맞고요. 그 다음에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주거지가 인접할 경우 경계지역 부근의 저가주택은 저소득층 주택은 할인이 아니고 할증이 틀렸죠.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되고 된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은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주거지 가까이 거주하려고 하죠. 맞고요. 그 다음에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침입과 천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시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대체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40번은 앞에서도 이렇게 살펴봤으니까요.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3번만 좀 조심하십시오. 3번 40번에 3번 40번에 3번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에 대한 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을 저하시킬 수 있다. 자, 이것도 임대료 규제와 마찬가지거든요. 임대료 규제하면은 이동이 저하된다. 집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집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동이 저하되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장기적으로 시행했을 때 그 주택이 부족해서 아예 집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거고요. 여기서는 뭐예요? 갱신시 임대료 상승률에 대한 규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임대료 규제 시행하고 있나요? 우리나라 시행하고 있나요? 안 배우셨나요? 속으로 그 결혼해서 안 가르쳐주면 어떡할 건데 하지 마시고 주임법에서 5%
이상 못하게 하는 거 있지 않나요? 중개사법에서 했구만. 구제 배웠는데 아니 5% 초과 못하는 거 알고 계시네 다. 이게 갱신할 때 아니에요. 갱신할 때. 자, 그러니까 결혼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죠. 막 잊을만 하면 터치해주고 잊을만 하면 터치해주고 다른 과목에 했는 거 알려주고. 네, 고맙습니다. 5% 초과 못하게 돼 있죠. 5% 초과 못해요. 만약에요. 만약에 보세요. 갱신할 때잖아요. 갱신. 근데 지금 시세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내가 처음에 이 집이 들어올 때보다 시세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이 집을 나가면 딴 데 가면 새로 계약해야 되는 거고 이 집에서는 갱신하는 거고 그러면은 내가 딴 데로 못 가는 거지. 가면은 시세 오른 대로 새로 계약해야 되니까 그거는 그 제한을 안 받잖아요. 나하고는 처음 계약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거기서는 내가 오른 가격으로 전세를 줘야 돼요. 전세를 돈을 줘야 된다고. 근데 지금 살고 있던 집에서 갱신할 때는 5%만 올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이사를 안 가는 거지.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동이 저하되는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지금 우리나라 주임법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는. 맞잖아요. 계약갱신시라고 돼 있으니까 계약갱신시 임대료 상승률에 대한 규제. 우리나라 뭘 생각하는 거예요? 주임법 생각, 주임법. 그렇게 하면 돼요. 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이제 41번이죠. 41번은 자,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게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2번 지문 보세요. 이게 정답 지문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면 했죠. 그럼 초과 수요 발생한다. 높게 설정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잖아요. 이게 틀린 지문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제 1번 지문은 옳다는 얘기고 3번 지문도 옳다는 얘기인데 3번 지문을 보셔야 돼요. 3번 지문. 3번 지문에 헨리 조지는 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를 없애고 정부의 재정은 토지세만으로 충당하는 토지 단일세를 조정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자, 요거는 47번을 보세요. 47번의 2번 지문 보세요. 47번의 2번 지문.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입을 100% 징수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했다. 이게 바로 토지 단일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41번의 2번 지문이나 47번의 2번 지문이나 같은 주장이에요. 자, 이게 이 주장이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뭐가 있는가 하면 첫째, 앞에서 조세를 부과할 때는 늘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어떠하면은 자원 배분 왜곡이 없다 그랬죠? 자원 배분 왜곡이 없는 경우 이제 머리가 거의 마비된 것 같아요.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는 균형량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조세를 부과해도 균형 거래량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아요. 자원 배분 왜곡이 없어요. 수요가 수직이든 공급이 수직이든 어느 하나가 수직이면 아무리 조세를 부과해도 거래량의 변화가 없다고요. 항상 조세를 부과할 때는 그 신경 쓴다고요. 이 조세를 부과했을 때 그 민간에서 행동이 달라지는 게 늘 걱정이에요.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발생시키니까. 근데 수직이라면 자원 배분 왜곡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아무리 위로 올라가봤자 그 자리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조세를 부과한 만큼 아무 영향이 없어요. 자원 배분 왜곡이 없다고요. 근데 고전학파는, 옛날 사람들은 고전학파, 토지를 이렇게 봤어요. 토지 공급을 수직으로 물리적 공급을 본 거예요. 물리적 공급.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고정돼 있잖아요. 더 이상 생산량을 늘릴 수도 없고 토지의 양을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세금을 아무리 매겨도
토지를 그대로 공급할 수밖에 없다고요. 공급을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그냥 공급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 토지 사용 대가가 이거예요. 이걸 지대를 한다면 토지 사용 대가. 그리고 고전학파는 지대를 잉여로 봤어요. 잉여. 불로소득으로 봤어요. 고전학파는. 자, 이 불로소득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100%. 자, 그러면은 정당성도 있어요. 불로소득에 세금 매기니까. 그러면서도 토지의 수량이 변하지 않아요. 공급량은 똑같아요. 자원 배분 왜곡도 없어요. 얼마나 좋은 세금이야 이 말이에요. 자원 배분 왜곡도 없고 불로소득에다 세금 매기고, 그러면서 다른 종류의 세금은 싹 없애면 기존에 세금 있어서 비효율적이던 것도 싹 없어지고, 정부 재정 충당도 되고, 다른 종류의 세금 없애고, 토지 단일세를 그래서 주장한 거예요. 토지 단일세. 이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이게 여러 번 나왔는데 정답 지문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거 알면은 훨씬 유리하잖아요. 배경이 저렇다고. 배경이 수직인 경우에는 자원 배분 왜곡이 없으니까, 그리고 불로소득으로 봤으니까. 자, 그걸 이제 41번에 2번 내용, 41번에 3번 내용이죠. 41번에 3번과 47번에 2번이 같은 의미예요. 자, 나머지는 됐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42번, 43번, 44번은 신경 쓰지 마세요. 다만 42번은 1번과 5번 지문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보신다면 참고로 보시라 이 말이에요. 42번에 1번, 5번 지문은 알아두시고요. 그럼 42번에 1번은 옆에다가 뭘 적어두시냐면 42번에 1번 옆에다 비가 더 적어준. 비가 더. 비가 더 또 나왔어요. 자, 비가 더 뭐예요? 비가 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변하는 거였죠. 자, 공급이 증가하면 이 말이에요. 공급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서 공급이 증가하면 임대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이 증가하면 임대료가 내려가겠죠. 임대료가 내려가고, 공급이 증가하니까 임대료가 내려가는데, 이쪽을 따라 더 많이 내려가요? 저쪽을 따라 더 많이 내려가요? 이쪽보다는 저쪽 B쪽이 덜 내려가고 이쪽을 따라 더 많이 내려가죠. 맞나요? 비탄력적일수록 임대료가 더 많이 내려가잖아요. 탄력적일수록 임대료가 덜 내려가고, 임대료가 가격이잖아요. B가 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해요. 근데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했잖아요. 그 소리는 탄력적일수록이라는 얘기죠. 탄력성이 클수록, 탄력적일수록 했으니까 덜이죠. 덜. 가격이 덜 변하는 거예요. 임대료 하락 효과가 작아질 수 있는 거죠. 맞나요? B가 더니까 탄력적일수록은 덜 하락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고, 5번은 뭐예요? 5번은 시장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공급 축소와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이거는 임대료 규제에서 늘 나오는 얘기죠. 맞잖아요. 임대료 규제에서 늘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5번 정도는 봐주시고, 나머지 2, 3, 4번 지문과 43번, 44번은 참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45번, 46번, 47번, 48번. 자, 이거 47번에서는 좀 살펴봤고요. 45번, 46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고요. 자, 45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자,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이거 전가시킬 데가 없죠. 자기가 부담할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하면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재산세 올라가면 수요가 감소하지 않겠어요? 맞죠?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은 하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임대료는 하락할 것이다.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니까 임대 시장에서는 임대 공급이 감소해서 임대료는 올라가는 거죠.
공급이 줄으니까. 이거예요, 이거. 임대시장에서는, 이 말이에요. 임대시장에서는. 이렇게 조세가, 재산세가 부과되면 재산세 부과되면 올라가는 거 그려드렸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임대시장에서 이게 임대주택 공급이 주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휘발유 공급 감소하는 것처럼, 휘발유, 제가 예를 들 땐 휘발유 예를 들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 재산세만큼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수요가 증가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도대체 이런 착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지금. 정말 상 줘야 되죠, 상. 자, 5번은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 자, 0이 뭐예요? 완전 비탄력적이죠.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요. 그럼 다 누가 부담해요?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자가 다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조세 부과 시 토지 소유자고 공급자죠, 여기. 그래서 맞는 말이죠. 5번이 맞는 말. 그 다음에, 자, 46번. 1번에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죠. 그 위에 4번 지문하고 비슷한 지문이죠, 이게. 그 다음에 2번에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증가되면 증가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누구한테 증가될 수 있다. 임차인에게 증가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택의 보유세 감면은 자가수요를 촉진할 수 있고요. 이건 뭐 어렵지 않고. 4번도 나왔던 지문이죠, 앞에. 이 위에 3번 지문과 같아요. 지금 46번의 4번 지문은 45번의 3번 지문과 같습니다. 취득세율을 낮추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자, 다음에 5번은 주의를 하십시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면 임차인들의 선택의 폭이 더 많아지는 거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임차인들의 선택의 여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임차인들의 뭐가 커지는 거예요? 탄력성이 커지는 거죠. 탄력성이 커지면은 임차인에게 증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죠. 예, 그래서 맞는 말이고. 예, 틀린 거는 1번이 앞에 틀렸지 않습니까? 다음에 47번은 아까 2번 지문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다음에 48번은 이거는 예외적으로 5번이 정답이 됐는데요. 그 위에 1, 2, 3, 4번 지문을 봐주시면 되겠죠. 그 밑에 5번은 예외적입니다.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며 조세 회피와 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탈세만 불법이에요. 조세 회피는 불법은 아니에요. 조세 회피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게 법을 만들다 보면은 이게 허점이 생기는 데가 있어요. 허점. 이게 완벽하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허점이 생기는데 그 허점을 이용해서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게 조세 회피예요. 그러니까 불법은 아닌데 도덕적 비난을 받는 거죠. 도덕적 비난. 그러니까 합법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사실은.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법의 망을 빠져나가는 거니까. 좀 비난을 받는 겁니다. 자, 넘어가셔서 49번 있죠. 자, 49번은 자, 3번, 4번, 5번 지문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자, 그거는 1번, 2번 지문 위주로 보세요. 아시겠죠? 그 1번에 보시면은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죠. 수요가 더 수탄이 더 커요. 그럼 누가 덜 부담하고? 수요자가 덜 부담하고 누가 더 부담한다? 공급자가 더 부담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공탄이 더 크죠.
그럼 공급자가 덜 부담하고 수요자가 더 부담하죠. 맞나요? 항상 그 주어를 기준으로 생각하라고요. 공탄이 더 크면 공급자 덜 부담, 수탄이 더 크면 수요자 덜 부담. 그 주어를 맞추어서 하시란 말이에요. 주어를 맞춰서. 그러면 그 반대쪽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다음은 됐고요. 나머지 3, 4, 5번은. 다음에 50번은, 자, 50번이 제가 말씀드린 그 표현이 여기 나와요. 동그라미 1번에 나오고 있어요.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이게 자원배분 왜곡 효과는 이 말이에요. 자원배분 왜곡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져요, 적어져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수량 변화가 커요, 작아요? 수량 변화가 작잖아요, 비탄력적일수록. 그럼 자원배분 왜곡이 적다고요. 영향을 덜 받는다고. 수량 변화가 적으면 창문세 생각하시라고. 창문세를 매기니까 세금 안 내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집 지을 때 너도 나도 창을 조그맣게 이렇게 많이 영향받으면 많이 영향받을수록 어떻다고요? 자원배분 왜곡이 심하다고요. 근데 지금 비탄력적일수록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을, 수량 변화는 적잖아요. 수량 변화가 적다는 얘기는 옛날처럼 거의 그대로 한다 이 소리 아니에요. 바꾸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전처럼 그냥 계속 창문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비탄력적일수록 수량 변화가 적고, 수량 변화가 적을수록 자원배분 왜곡은 적고, 자원배분 왜곡과 경제적 순손실 같은 말이라 그랬죠. 자원배분 왜곡, 경제적 순손실 같은 말이라고. 이게 비탄력적일수록 자원배분 왜곡이 크다, 적다? 적다. 됐나요? 안 돼도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2번은 2번은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 균형 가격 할 때 뭘 말하는 거예요? 비가 더를 얘기하는. 비가 더. 비가 더 오늘만 벌써 3번째 나왔어요. 저 앞에 수요 공급에도 있어요. 이제 됐습니까? 비가 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변하는 겁니다. 다음에 3번, 4번은 별로 어렵지 않은 거죠. 4번은 뭘 말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 균형 가격의 상승 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 폭에 의해 결정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둘 다 증가하니까 균형량은 당연히 증가하고, 누가 더 많이 증가하느냐에 따라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부동산 수요 곡선상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이게 유효 수요를 말하는 거죠. 됐죠? 자, 여기까지가 정책론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은 대체로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 이제 예외적인 문제 버리라 그랬잖아요. 정책론에서 예외적으로 버리는 문제가 제일 많아요. 지금 여기 한 너댓 문제인가?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거의 한 10% 되장, 한 50문제면 5문제. 그런 정도가 10% 정도. 2년에 한 번꼴로 그런 문제 나오면 2년에 한 번꼴로. 그러니까 10%니까. 10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 정도는 별로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것들, 임대료 규제 이거 계속 반복해서 나왔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보조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수요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공급 증가하고, 이제 공급 증가한다는 게 장기적으로 저가주택 시장의 수요가 공급이 증가한다는 게 하향 여과인데, 아까 2번이나 미리 했는데도 3번째 또 뭔 소린가. 장기적으로 공급이 감소한다 했는데 맞는지 틀린지를 구별을 못 했잖아요. 공급이 증가, 그게 하향 여과돼서 공급이 증가하는 건데 공급이 감소한다 했는데 또 맞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에 자, 이제 투자론으로 넘어가시면 제 앞부분은 지렛대 효과죠. 지렛대 효과.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인데 5번은 난이도가 높아요. 계산 문제가. 난이도가 높고
4번은 그래도 할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출특강은 계산 문제에는 그렇게 크게 많이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일단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도 좀 말씀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설을 좀 보고 봐주시고요. 예, 일단은 이론적인 거 좀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자, 근데 1번은 뭔가 하면은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 자, 1번을 보시면은 1번 지문은 뭔가 하면 부동산은 실물 자산의 특성과 토지의 영속성으로 인해 가치 보존력이 양호한 편이다. 자, 실물 자산 특성 이렇게 나오죠. 실물 자산 특성. 이게 실물 자산은 인플레가 발생하는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함께 올라가죠. 실물 자산의 특성이란 얘기는 인플레이션 해치 효과가 있다는 얘기. 인플레이션 해치. 그래서 1번 지문은 인플레 해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실물 자산 특성이. 물론 이제 토지 영속성으로 인해서 소모되지 않으니까 가치 보존력도 괜찮죠. 요거는 4번도 마찬가지예요. 4번에 부동산 가격이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여 상승하는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그죠? 이게 인플레이션 해치잖아요. 1번, 4번 같은 내용이고.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이자 비용을 세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효과? 절세 효과죠. 절세 효과. 자, 오늘 수업 시간에 순대이감 하지 않았나요? 과세대상 소득 계산할 때 순대이감 할 때 요 대체충 순영업 소득에서 대체충 당금은 다지만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는 비용 공제한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라고. 이 얘기 지금 감가상각과 이자 비용을 세금 산정 시 뭐로 인정받다? 비용으로. 지금 이 빼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지렛대 효과죠.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사용해야 나타나는 효과죠. 그래서 이 저당권과 전세제도. 그러니까 전세라는 게 뭐예요? 전세, 남의 돈 사용하는 거잖아요. 전세를 안고 집 사는 거. 전세를 안고 집을 사면은 내 돈이 얼마 안 들어가도 살 수 있죠. 이거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 갭 투자라 그랬죠. 갭 투자. 예, 뭐 얼마 되지 않는 돈, 내 돈 해가지고, 예를 들어, 1억에 사서 8천에 세를 놓으면 2천 내 돈인데 그 상황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엄청난 뻥튀기가 될 수 있죠. 아니 1억짜리가 1억 2천 되면 내 돈이 2천에서 4천으로 올라가는 거죠. 100% 수익률, 100% 수익률. 그러니까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은 커지는 거죠. 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해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 말도 안 되죠. 지금 허탈한 게 정답 지문이 됐어요. 예, 이거는 황금성이 낮죠. 예, 부동산 투자의 단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번은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2번, 3번이 지렛대 효과인데, 자, 2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레버리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1번에 레버리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 부채 비율의 증감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맞죠? 네,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의 진폭은 커지죠. 그 다음에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정의 지렛대요.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저당 수익률이 바로 이자율이죠. 맞는 말이죠. 이자율보다 총 자본 수익률이 높아야 돼요. 그 다음에 중립적 레버리지란 부채 비율이 변화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맞죠? 중립적 레버리지는 아무리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의 레버리지 효과란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했을 때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이 감소한다. 예, 증가죠.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5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3번은 이게 정답이 없는 문제로 출제됐던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해서 정답이 있는 것으로 문제를 바꾼 건데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곤란하게 하면 되죠. 기업의 타인 자본의 이용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위험이 감소된다. 위험이 커지죠. 자, 기억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정답은 2번이나 3번 중에 있겠죠.
자, 이런 문제 풀 때 요령이죠. 그러면 니은을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니은을 볼 필요 없이 바로 디귿으로 가면 되죠. 자, 디귿에 가면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경우 부채 비율을 낮추어서 정의 레버리지 효과로 전환할 수 있다. 지렛대 효과는 이거 안에 이거. 이게 정의 지뢰, 이게 부의 지뢰.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부의 지뢰가 나타날 때는 지분 수익률이 떨어지고,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정의 지뢰가 나타날 때는 지분 수익률이 커지잖아요. 자, 부의 지뢰가 나타나는 경우, 이 경우 남의 돈 사용 비중을 줄이면 손실폭을 줄일 수는 있어도 정의 지뢰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정의 지뢰가 나타나는 경우 타인 자본 사용 비율을 줄이면 정의 지뢰 효과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이지, 정의 지뢰 효과가 부의 지뢰 효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틀렸어요. 그 틀렸다는 얘기는, 디귿이 틀렸다는 얘기는 정답은 3번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3번의 리을이 뭐예요? 총자본 수익과 저당 수익이 동일한 경우 했으니까 2번의 3번 지문이에요. 2번의 3번 지문. 2번의 3번 지문 중립적 레버리지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의 3번이나 지금 3번의 리을이 같은 내용이라고요. 자, 그러면 니은이 옳다는 얘기잖아요. 니은이 옳다는 얘기인데 대부 비율이 50%면 남의 게 50%죠. 남의 게 50%면 내 거도 50% 아닌가요? 그럼 부채 비율은 어떻게 돼요? 50분의 50. 100%죠, 100%. 100% 1. 자, 그러면 그 소리는 뭔 소린가 하면은 지금 총 자본 수익률이 10%죠. 저당 수익률이 8%죠. 이자율이 저당 수익률이죠. 눈 뜨고 계시나요?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안 보여요. 저당 수익률이 8%, 이자율이 8%고 그걸로 낸 수익률이 몇 프로? 10%. 그럼 그 차이가 몇 프로예요? 2%포인트잖아요. 근데 남의 돈을 내 돈에 한 배 쓴 거거든요. 남의 돈하고 내 돈이 똑같잖아요. 이럴 때는 자기 자본 수익률은 그 차이만큼 올라가요. 8% 10% 차이만큼 올라간다고요. 남의 돈 이자율이 몇 프로? 이자율이 8%. 총 자본 수익률이 몇 프로?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내 돈, 남의 돈 사용한 것, 이 총 자본 수익률 차이가 몇 퍼센트 포인트? 2% 포인트잖아요. 근데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요거 1억, 요거 1억, 같은 1억 대 1억, 같은 5대 5면은 말이에요. 전체 총 100% 중에서. 이러면은 내 돈 수익률은 남의 돈 사용을 내 돈의 한 배만큼 했을 때는 요 한 칸만큼 올라간다고요. 남의 돈을 2억을 쓰면은 요거 두 칸만큼 해서 이렇게 가고요. 남의 돈을 3억을 쓰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간다고요. 16%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어떻게?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은 점점 커진다고요. 왜냐하면 요거 빌려올 때 얼마로 빌려와요? 8%로 빌려오죠. 맞아요? 8%를 빌려오는데 남의 돈이든 내 돈이든 다 몇 프로 벌어요? 요 놈도 10% 벌고 요 놈도 10% 벌면 요거는 이자 몇 프로 주고 이자 8% 주고 남는 2%는 내가 챙긴다고요. 그러니까 내 건 12%가 되고 두 번째 1억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1억 말고 두 번째 1억 있다고 치면 맞나요? 얘도 몇 프로 벌어요? 다 10% 번단 말이에요. 근데 얘도 이자 몇 프로 주고 8% 주고 남는 2%는 내가 챙기면 또 챙기고 세 번째 1억 남의 돈 세 번째 1억도 몇 프로 벌면 10% 벌면 이것도 몇 프로 이자 주고 8% 주고 남는 2%는 내가 챙기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은 높아진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12% 되는 12%.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그 4번, 5번 됐고요. 자, 215쪽에 이제 6번, 7번 조금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만 더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진도가 느리면은 뒤에 감당이 힘드니까. 자, 6번 문제를 보시면 부동산 투자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죠. 자, 요거는 사금법인유에 해당 사금법인유. 자, 주제별로 그렇게 하면 돼요. 위험. 자, 1번에 장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대출자는 변동 이자율 대신 고정 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돈을 빌려주는 대출자는 차입자에게 금리 변동 위험을 떠넘기기 위해서 뭘로 대출한다 그랬어요? 변동금리로 대출한다 그랬죠? 근데 고정 이자율로 한다 했으니까 이거 틀린 거고요. 1번이 바로 틀렸고, 2번은 부채 비율이 크면 지분 수익률이 커질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부담해야 할 위험도 커진다. 자, 이거 지렛대 효과인데, 지렛대 효과는 금융적 위험과 관련돼요. 이게 금융적 위험이에요. 지렛대 효과는 금융적 위험. 다음에 운영 위험이란 사무실의 관리,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 변동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폭넓게 지칭하는 개념이다. 맞죠? 시장 위험은 수요 공급과 관련된 시장 상황과 관련된 위험이고, 운영 위험은 시장 상황은 괜찮아도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위치적 위험이란 환경이 변하면 대상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하는 위험, 이것도 맞고요. 유동성 위험이란 대상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가치 손실 가능성,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7번도 좀 보겠습니다. 7번 경기 침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예요.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은 무슨 위험이다? 사업 위험에 해당한다. 지금 사업 위험은 시운위 했잖아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이죠. 경기 침체, 경기가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거죠. 시장이 안 좋아서 발생하는 시장 위험이거나 또는 사무실의 관리나 근로자의 파업에 의한 운영 위험이거나 모두 다 무슨 위험? 사업상 위험이잖아요. 사업상 위험 안에 뭐가 있으니까?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이런 것이 있으니까 모두 다 사업 위험에 해당합니다. 예,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차입자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자의 인플레이션 위험이 낮아진다. 말도 안 되죠. 대출자는 뭘로 해줘야 된다? 변동금리로 해줘야 금리 변동 위험을 증가하는 거죠. 저 니은 틀렸고요. 기억은 맞고 니은 틀렸으니까 기억은 들어가야 되고 니은은 들어가면 안 되고 정답은 벌써 1번 나와버렸죠. 자, 다음에 효율적 프론티어 오늘 했어요. 디귿. 효율적 프론티어에서는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없다. 효율적 프론티어 이거 했어요. 효율적 프론티어 이렇게. 여기는 주어진 위험에서 이거보다 높은 수익 없죠. 그죠? 이 효율적 프론티어에서는 이 위험에서 이거보다 높은 수익 없잖아요. 수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뭐도 더 부담해야 돼요. 위험도 더 부담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거할 수 있다.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가 없죠. 비체계적 위험이죠. 그래서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것은 체계적인 위험이 아니라 무슨 위험이다? 비체계적 위험이요. 그거는 제거할 수가 있죠. 오늘 이것도 했고요. 이건 너무 앞에서 포트폴리오에서 세무더기로 하라고 했잖아요.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줄일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상관계수에 대해서 한 무더기 정리하고요. 또 최적 포트폴리오에서 한 무더기 정리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요. 생각보다는 조금 덜 나갔는데 다음 주는 8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S였습니다. 감사합니다.